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2024년도 이번에 봤었던 9월 모의고사 독서 세 번째 지문입니다. 바로 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미 한번 풀어봤죠? 모고 때 풀어봤었던 걸 지금도 한번 풀어보니까 또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었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의 문항이 총 몇 개야? 45개 있죠. 그 중에 오답률 2위, 3위, 4위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은요, 여러분들 충분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 문제는 여러분들 꼭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6월 달에도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풀어봤었던 고2 모의고사에서도 행정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법률 비문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선생님이 가장 이제 법률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자신있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법이 나와가지고 요 지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지문과 선생님의 이 배경 설명을 왔다 갔다 할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은 될 수 있으면 따로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범죄의 개념, 형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이게 범죄의 성립이 되었어. 그렇다면은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형법인데,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래? 첫 번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위법하며, 세 번째, 책임이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법이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 그치? 로스쿨에서 뭐 법 배울 때 1번 구성요건, 2번 위법, 3번 책임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1, 2, 3이라고 썼어요. 지문에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구성 요건의 해당성 어디에 나와 있어요? 1번에 선생님이 적어놨죠. 그쵸? 2번 위법성. 그렇지. 위법하고. 세 번째는요, 책임이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어.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1, 2, 3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어렵겠죠. 그런데 이번 이 수업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형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개념,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좀 겁을 덜 먹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이 되어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까지 다 충족이 돼야지 범죄,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성립요건인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 형법상 규정된 범죄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폭행한 자. 그러면은 무슨 죄가 성립이 돼요? 강간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쵸?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훔친 사람. 그렇다면 이건 무슨 죄에 성립되겠어요? 절도죄에 성립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안타깝게도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이 없잖아. 나를 되게 기분 나쁘게 했어. 아니, 저거 진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행위들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광복절에 특정 그 방송사에서 광복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1945년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복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날인데 이때 일본에 기미가요가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민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수업하는데 갑자기 일본 노래를 튼다던가 이런 것들 우리의 기분이 충분히 나빠질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범죄 유형이 없단 말이야. 규정된 유형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땐 처벌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때 구성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라는 게 있다는 것은 행위는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를 요구한다? 인과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인과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가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도 있다. 자, 어쨌든 원인과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구성 요건상 행위가 이제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 행위가 이제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인정되어야. 왜냐면 어떤 사람이 되게 두통을 호소했어. 두통을 호소해가지고 나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대. 나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되게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혀가지고 머리가 계속 아프대. 결과는 있어. 머리는 아파. 실제로 막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 때문인지 이거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과를 인정되어야만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위법성인데요. 잠깐 위법성에서 끊고 여기로 넘어와 볼게요.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범죄란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일 경우, 형법상 규정된 범죄일 경우에는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안 그려질 것 같아가지고요. 예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구체적인 사실이 여기에 문장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괴롭혀서 이런 인과를 다 빼고 결과로서의 이 객관적 사실만 써봤는데요. 갑이 을의 복부를 칼로 찔러서 죽인 거야. 그러면 행위의 주체는 갑이잖아요. 갑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번에 우리 문법 단원 들어가면서 객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죠? 객체 높임 많이 썼죠.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객체를 높이는 건데 객체가 어디에서 존재해? 목적어나 부사어로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부사어는 뭐뭐 깨서잖아요. 그럼 뭐뭐 깨잖아요. 그죠? 그럼 뭐뭐 깨는 빼고 그러면 목적격 조사 뭐야? 을이죠. 사람을 칼로 찔러서 갑이 을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했잖아. 그럼 죽은 거야. 구성 요건 행위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면 무슨 죄에 해당해요? 그렇지, 살인죄죠. 그렇기 때문에 살해한 행위야. 살해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는 어떻게 구분지어 볼 수가 있겠냐면은 사람을 찔렀기 때문에 찔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해행위로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다. 살해행위로 사망한 결과 발생. 고의인가 과실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살해 행위의 경우에 진짜 죽일 생각으로 누군가 이 문을 벌컥 열고 유진 하면서 이제 칼을 들고 와서 내 복부를 찔렀어. 그렇다면 이것은 나를 죽일 고의성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 칼이나 아니면 흉기를 들고 두리번 거리다가 여기 어디지 하면서 확 뒤돌다가요. 갑자기 누군가 이 심장을 칵 찌른 거.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은 없었잖아. 실수였지. 그러면 과실치사가 되겠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살해행위, 살인죄냐 아니면 과실치사냐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얘들아 이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에 이 사실 여부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고. 갑이 을의 복부를 힘껏 찔러서 죽였대. 그럼 이거는 고의야 아니면 과실이야? 힘껏 찔렀대. 고의겠죠. 그쵸? 죽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죽었을까? 을은 사람을 이제 찔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칼에 찔림을 당한다고 해서 바로 으악 하고 죽지 않잖아. 어떻게 죽은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은 거야. 쇼크사를 한 거야.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죽은 것은 출혈로 인한 사망이지만 이 출혈의 원인이 무엇이었던 거야? 그렇지. 살해 행위, 칼로 찌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나누어 보는 게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어. 이것은 고의적인가 고의적이지 않은가를 나누어 보는 게 구성 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건의 경우에는 형법상으로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 볼게요.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행위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원인과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되지만, 여기까지 끊고 인과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닐 때,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럴 때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행위로만 판단해야 한다. 행위로만 판단해야 한다. 요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한 다음에 두 번째는 위법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되게 많이 띄워요. 선생님, 근데 이미 살해를 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 아니야? 아니, 살해 행위를 해서 사람을 힘껏 찔러서 죽였어. 그럼 살해잖아요.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 그럼 이것은 절도잖아요. 사람을 강제로 추행했어. 사람을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했어. 이런 경우도 다 그냥 범죄 행위 아닙니까, 선생님?
법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법은 적법, 합법에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과 위법의 관계를요, 불과 연기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과 연기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과 연기의 관계로서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해당을 하면 대부분 위법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내용이 똑같이 어디에도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위법성으로 추정된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위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면 일반적으로 거의 위법성이 추정이 된다, 징표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 하지만 그렇다는 건 일반적이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닐까? 그치? 밑에다가 여러분들 써놨습니다. 징표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특별한 정말 그만한 사유, 이유가 있느냐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야. 만약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선생님이 이제 중등부 논술도 같이 진행을 하잖아.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가지고 우리 중등부 1학년, 2학년 친구들 수업을 했었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입니다. 첫 번째, 정당방위. 혹은 이제 긴급 피난. 아니면 피해자의 승낙. 정당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부터는 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릴 것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재판장에서 재판의 결과로 있었던 신뢰는 아닙니다. 선례는 아니기 때문에 착각은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어줄 텐데 잘 봐.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학생이 내 이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해가지고 내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럼 이거 무슨 법일까? 무슨 구성요건에 해당할까?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갈비뼈가 이제 뭐 장기를 찔렀대. 그래가지고 상해를 입힌 행위. 왜? 주먹으로 복부를 쳤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명치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충분한 사유가 있었냐? 그 사유에 먼저 귀 기울여 주지 않아. 왜냐면 정법은 위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는 보는 거야. 이런 이유가 있었대. 내가 수업을 하다가 숨을 막 하다가 갑자기 탁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야. 학생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나와봐, 나 CPR 배웠어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쥐어가지고 막 명치를 이렇게 누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갈비는 부러졌지만 결국 CPR로 난 살아남았어. 살아났어.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당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위로서 누르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네? 물론 부러진 행위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행위로 내가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살았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형 보고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누군가 나한테 유진, 아까 문 열고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쫓아와가지고 복부를 찔렀어. 유진,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복부를 찔렀다고 치자. 자, 복부를 찌르려고 왔어. 내가 당황해가지고 손에 잡히는 걸 이제 갖다가 이제 던졌어. 오지마! 하고 던졌는데 그게 딱 머리에 맞아서 이 사람이 쓰러졌네? 이럴 경우에 내가 던진 물건에 맞아서 상대방이 쓰러진 거잖아. 내가 아직 맞기 전에. 근데 그렇다면 이것도 나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될 수 있겠지. 방어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당 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100건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형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00건이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내 권익을 침해하는, 내 권한을 침해하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진! 이러고 왔다가, 아휴, 됐다. 아휴, 이 불쌍한 인생아. 아유, 잘 있어라 하고 이제 뒤돌아서 갔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뭐? 어이가 없네?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때렸어. 이런 정당 방위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나를 처음에는 이제 고의성, 나를 정말 어떻게 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됐다 하고 뒤돌아서 갔잖아. 그럼 그 행위는 지금 중단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어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긴급 피난의 예시를 들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우가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즐겁게 주말에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산사태가 일어난 거야. 산사태가 일어나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아버님께서 막 어머니 태우고 지우 태리고 해가지고 붕 해서 출발했어. 산이 계속 막 영화처럼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여기서 늦게 가면은 차도 이제 덮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막 붕 밟아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로 서행하십시오. 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브레이크 빵 밟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지킬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고가 일어났는데. 쓰나미 일어났다고 쳐봐. 해일이 막 덮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를 지켜야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가속을 하겠죠. 그쵸? 정해진 속도를 위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야. 왜? 자연재해로부터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속도를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각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아, 이럴 때는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구나. 피해자의 승낙은 뭐예요, 선생님? 피해자의 승낙을 이것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벽걸이 TV를 샀을 때 뭘 엄청 크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 전까지 TV는 조그만했거든. 조그만하게 들여봤는데 엄청 큰 TV에서 막 사람들이 막 뛰쳐나올 듯이 막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뭘 보고 계셨냐면 레슬링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막 진짜 하얀 서양 백인들이 나와가지고 체격 막 이만해. 체격 막 이만해가지고 근육 빵빵 해가지고 막 소를 막 주먹으로 얼굴도 때리고요. 막 엘보도 막 치고요. 그걸 어린 나이에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손과 글러브와 얼굴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데 상대방을 KO 시킨 다음에 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우! 막 이러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저거 폭력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얘들아 실제로 행위로만 봤을 때는 그게 아니야? 어쨌든 서로 가격을 해가지고 상해를 입힌 거고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피해자의 승낙, 스포츠에서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인 것이죠. 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만한 사유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시를 잘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되게 이제 여러분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선례가 됐었던 사건들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9살 때부터 이 여대생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 아이였겠지. 친딸을 성폭행했었던 친부가 여대생이 이제 되고 나서 그 이제 어린 딸이 다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여대생이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살해했었던 친부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10년이 넘는 시간 가까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이거 죽일만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은 그럴 만했다라고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잖아. 그치? 탄탄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악마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나중에 이제 여대생이 된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집 안에 벽장에 숨어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귀가를 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와서 딸을 또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불임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정당방위는 현재 내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방위 행위를 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살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이때 우리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럼 뭐가 대체 정당방위인가? 이게 정말 맞는 법인가? 그러면 이제 딸이 살인죄를 이렇게 받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 재판의 결과에서는요, 살인의 최소 형량은 5년입니다. 정상참작이 되면은, 참작이 되면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50% 반으로 딱. 그러면 5년의 반은 언제일까? 2년? 6개월이겠죠. 3년 이하의 이 징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해요?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살인죄라고 하는 요 죄명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재판부에 배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사유를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럴 거면 차라리 정당방위 인정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한 사건을 인정해주면요, 사회가 혼란해지죠. 여러 사건들도 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면서 인정해주다 보면 혼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당방위에 이제 해당이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죄라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면 1. 구성요건에는 해당했지만 2. 위법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다. 자, 세 번째는요, 책임입니다.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한가? 사회적 비난이 가능한가? 아니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좀 불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습니다. 적어놨죠? 적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행위 당시에는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는 사람, 인식이 있다, 없다로 볼 수 있어. 없으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충분한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법, 불법을 구별할 수도 없고 행위 당시에 위법한지 인식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고 있어요. 책임 무능력자, 누가 있을까요? 형사 무능력자입니다. 형사 무능력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누구야? 축법소년이죠.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신이탈자예요. 심신이탈자. 심신이탈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중증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이 사람은 뭐 계속 피해망상 시달려. 이웃집에 살고 있는 A씨가 계속 자신을 죽이는 상상을 해서, 결국에 A씨가 귀가할 때를 기다렸다가 A씨를 찔러서 살해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세계, 정신세계에서는 그 사람한테 꾸준하게 괴롭힘을 받았었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럴 때, 이제 이 심신이탈자의 경우에는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치료 감호를 받습니다. 나을 때까지. 이제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훨씬 더 호전될 수 있을 때까지, 완치에 가깝게 호전될 수 있을 때까지 치료 감호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능력자 말고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나 대기업에 다니는 유 대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유 대리, 유 팀장으로 할게요. 자, 유 팀장한테 전화가 한 통 와요. 뚜루루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회사에 있는 이 공금 30억을 다른 개인의 통장으로 내가 송금을 시켰어. 그럼 나 뭐 한 거야? 횡령한 거죠. 그쵸? 공금을 횡령한 거잖아. 다른 누군가의 통장 혹은 내 통장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내줬어. 이러면 이제 피 같은 회사의 돈을, 회사의 자산을 내 마음대로 쓴 거니까 횡령죄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횡령죄 있죠? 해당하네요? 그리고 위법도 맞아. 내가 여기 해당해? 정당방위고. 뭐가 정당, 내가 뭘 방어하려고 그랬지? 자, 긴급 피난도 아니죠. 그쵸? 피해자의 승낙? 이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승낙을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겠지만, 정당 행위도 인정이 되지 않아. 마지막 책임. 이런 경우에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뚜루루루루. 네, 여기 회계부 유 팀장입니다. 전화 받았는데. 유 팀장. 변조된 목소리로. 유 팀장. 당신의 딸과 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어. 망포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땡땡. 당신 아들이지? 어떻게 하셨죠? 당신 아들, 그리고 당신 남편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회사 이 공금에 있는 17억, 30억을, 다른 네 계좌로 보낸 다음에 내 계좌로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대포 통장으로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니야, 처음에는 모른 척해. 근데 다음날도, 심지어는 망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 아들 김땡땡이가 의문의 교통사고까지 당해가지고 오는 거야. 야, 너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왜 당했어? 몰라, 갑자기 차가 쳤어. 그럼 나는 의심을 하겠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을 죽일 생각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이 돈을 보내는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에는 훅훅 울면서 그 돈을 보냈어요. 자,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들은요, 선생님이 가상으로 예시를 들기 위한 사례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내 자유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받은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게 소위 우리가 두 글자 협박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위를 당한 거야. 여기 나와 있거든요.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 그리고 위법성에 해당한 행위이면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봐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돈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돈이잖아.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재량 안에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왜 여기 책임에는 그런 사유도 물어요. 왜 적법행위를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선택했는가? 우리 가족이 살해당할까봐. 그런 이제 협박 사유들도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죠? 네.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는 뭐가 있대? 강요된 행위.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를 이용했어. 그런 행위일 때, 자, 뭐가 있대요? 책임 조각 사유가 있대요. 얘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강요된 행위. 에서는 책임 조약 사유에 해당해. 그래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하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로는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조금 더 내리려고. 오! 맙소사. 잠시만요. 오호. 그럼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부분 분석만 하고 끝낼게요.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참, 별일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범죄의 형태를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야. 범죄의 형태를,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의 형태를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나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범과 비자기범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자기범을 고의인가 아니면 과실인가 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의라면은 행위를 했는가, 행위가 실패에 그쳤는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가 있다. 고의범은요,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저지르는 범죄로, 그럼 이 고의범 같은 경우에 의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인 거 알아. 근데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대. 자,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까지 이제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한다. 그래서 해당하면서 용인하는 마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대요. 미필적 고의.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대. 그 원인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쵸? 이 실수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왜 많아졌는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죄를 범할 의사 없이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내용. 그래서 이 상처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처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현대에는 실수로 타인의 생명을 혹은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구나.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그럴 의사는 없었어.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의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인식은 있다. 이게 위험하다는 혹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 규정에 따라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과실도 나눌 수가 있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했냐, 인식하지 못했냐로 나눌 수 있어.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봐봐. 이거 범죄인 거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알지도 못했고,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네? 이럴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을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뭐라 그럴까요? 인식이 없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치? 자,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화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요, 운전을 요즘 이렇게 하나요? 핸즈프리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래서, 그래, 가고 있어. 하다가, 이제 사고 발생한 거야. 위험한 행동이라고, 근데 저는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합니다. 누가 얘기하겠어? 내 위험한 거 알고 있었는데요. 조심히 운전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지 않을까? 양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대요?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어.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이 중요해. 두 과실, 그러니까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둘 다 어떻대요? 형법상 취급 차이가 없다. 취급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는 있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우가 미필적 고의, 그걸 용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의도까지 있었던 그 미필적 고의랑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인식 있었어, 의사 없었어. 인식도 있고 의사도 있고 용인하는 마음까지 있던 미필적 고의랑 나눌 수가 있다. 자기 범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통상의 과실과 업무의 과실, 그리고 무엇으로 나누는데? 중과실로 나누는데, 왠지 기억, 니은, 디귿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잖아. 근데 요거 좀 재밌어요.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네, 볼게요. 이들은 법정 형용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다. 요 경우에는 뭐가 있대요? 봐봐. 과실범도 뭐가 있대? 차이가 있대.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통상, 업무상, 중과실로 나누는데 처벌형에는요,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업무상 과실부터 나와요. 그쵸? 니은이잖아.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 업무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뭐 매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에 익은 일 아니겠어요. 그쵸? 업무가 계속돼요. 계속적.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그럼 이거 뭐예요? 통상의 과실이겠죠. 통상의 과실보다 RPDF 너무 불편해요. 자, 통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오케이. 이해됐죠? 업무상 과실은 무엇보단 무거워? 통상의 과실보다 무거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라, 업무는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을 수 있는데 그에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게 이제 처벌이 더 무겁게 처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우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일을 하던 중에 과실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지는 않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뭐 호텔리어라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데스크에서 이제 안내를 하는 이제 호텔리어가 갑자기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에 손님이 와가지고 야 발렛 주차 요원 어딨어 하면서 이제 내 차 주차해 해가지고 나는 주차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내 업무에는 발렛까지가 없었는데 어떡하지? 그래 내가 면허가 있으니까 손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다가 지하주차장을 처음으로 내려가 보는 거야. 이 사람은 한 번도 이제 자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출퇴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주차장이 너무 이제 경사가 가팔라서 차가 이제 스포츠카라고 예시를 들어봐. 차가 이렇게 차체가 낮아서 내려오다가 밑에 우직근 이렇게 됐대요. 업무상 과실일까요? 이 사람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이제 또 중과실을 또 예시를 드네. 중과실은요. 통상의 과실에 비해 가지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이거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과실, 뭐 다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위협할 만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안 생겼을 수 있는 일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긴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한대? 무겁게 처벌한대요. 지금 여기에서 비교되고 있는 대상이 뭐야? 통상의 과실이지. 통상의 과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지 않지만 이 두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을 비교하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문 분석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